자, 판례 153페이지 계약 강론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강론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죠. 거기 있는 판례들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매매 예약이라고 나와 있죠.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일방 예약은 한쪽에 예약 완결권을 주고요. 그 사람이 완결을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생기죠. 예약 완결 행사 기간을 정하자면 10년이기 때문에 상대방 예약자가 최고할 수 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죠. 자, 이 매매 일방 예약과는 판례 중에는 첫째, 예약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라는 게 없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 제척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필요 없는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죠. 1번 틀렸죠?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2번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요. 당연히 일방 예약이 성립하게 되면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잖아요.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려면 당연히 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계약금. 자,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죠.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즉 명칭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교부했을 때,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으로 보는 거죠. 계약금을 줬을 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약금이죠. 551조는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계약금 계약은요. 유물계약이죠.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기로 약정만 하겠구는요. 약정만 해갖고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만 했을 때는 계약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대금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죠. 4번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주긴 했는데 200만 원을 줬을 때 매도인은 지급받은 200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의 배액. 즉 배액의 기준은 지급받은 금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4번 틀렸죠. 5번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없어요. 없으니까 매도인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몰수 못합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고요.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참조는 이런 거예요. 각과 을사의 계약을 하면서요.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갑의 채무불이행. 이때는 위약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이때는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내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위약금을 주기로 했으니 너도 달라. 그럼 을은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채무를 했으니 위약금 준다 소리 안 했잖아. 난 못 줘.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고 을은 위약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누구 주장이 옳을까요? 을의 주장이 옳죠. 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만 위약금 약정이 있고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됐을 때 위약금 약정이 없는데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을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아니다 말이죠.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갑이 야 내가 채무를 해서 너한테 1,000만 원 위약금 주기로 했잖아.
그래도 네가 위약을 했을 때 1,000만 원 내놔 라고 갑이 주장하고 있고, 을은 나는 1,000만 원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잖아 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을의 주장이 옳은 거죠. 왜? 을의 채무불이행을 위한 위약금 약정은 없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6번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이하게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계약금이 당연히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매도인 갑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번 틀렸죠. 7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죠.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7번. 8번 이행 착수.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는가? 그렇다가 우리 판례죠. 매도인이 목적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100을 주고 해지하려고 해요. 매수인이 이거 저지시켜야 되죠. 그러면 중도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중도금 지급 날짜가 안 됐어요. 그래도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고 매도인의 100 상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전에도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9번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행 착수자, 이행 착수 아니다가 판례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 중에 이행 착수 아닌 거 2개. 앞에서 봤던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7번. 9번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 둘 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틀렸죠?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매도인은 100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0번 일부 이행 착수, 전부든 일부든 이행 착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행에 착수를 하면 일부든 전부든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가 됩니다. 11번 계약금 수령자는 100을 상환하거나 제공해야 되죠. 다만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해야 해제가 되는 거 아니죠. 아까 565조에서는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했지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까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따라 공탁할 필요 없습니다. 11번 틀렸죠. 12번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돼 있다.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돼 있다는 것은 각과세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해제권이 하나씩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금 해제권이.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갑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 만약에, 그러면 갑은요 요 계약금 해제권 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죠. 즉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이거와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가 된다. 틀렸죠. 13번 565조 해약권, 즉 계약금 포기 또는 100 상환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유효합니다. 즉 565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계약금 포기 또는 100 상환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면 유효니까 그 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없다. 14번 계약금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이행 착수 전에 해제했죠. 원상회복 청구를 못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15번 계약 체결 당시 목적목을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법률의 목적은 계약 당시,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15번 X죠. 16번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죠. 그런데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이때는 매수인이죠. 이때는. 참조 1번 인도되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어요. 과실은 매수인에게. 반면에 2번 인도되지 않았고 완제도 안 됐어요. 그럼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이 되죠. 따라서 매수인은 지가 돈을 안 줬으니까 인도 의무 지체가 아니잖아요. 물건 인도 의무와 즉 재산권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잖아요. 인도 전이고 대금도 안 줬죠.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요. 매수인이 대금을 안 주고 있으니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지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17번 담보책임. 좀 판례가 어렵죠. 타인권리 매매라고 되어 있죠.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 전부 병소였어요. 갑은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전부 타인 권리. 자, 이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선이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 매수는 해제만 가능하고요. 선의 매수는 해제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손해배상은요. 당연히 이행이익배상이죠. 이행이익배상을 뭐라 그래요? 계약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이 이게 이행이익이죠. 당연히 배상해야 되죠. 자, 그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불능당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되죠. 불능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가 됩니다. 참조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그랬죠.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처럼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내이익 배상이지만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행이익 배상이 됩니다. 18번 타인 권리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 잘못으로 그럼 이때는 담보 책임이 아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원상회복 청구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면 악의 매수는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죠. 그러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면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8번은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니까 이건 담보 책임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중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18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수량지정 매매, 즉 목적물의 수량이나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목적물의 수량이나 면적에 주안을 두고 주목을 하고 대금을 정한 경우, 이게 수량지정 매매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있죠. 이런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이 되고 수량이 부족할 때 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반면에 참조처럼 면적이나 수량이 대금을 정하는 표준에 불과한 경우, 이때는 설령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니까. 수량이 부족할 때 담보책임이 성립하려면 수량지정 매매여야 돼요. 수량지정 매매 플러스 수량 부족이어야 돼요. 딱 참조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니까 설령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번 수량지정 매매의 경우에 수량이 부족하면요.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만
세 가지가 가능하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 권리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죠. 자, 이때 사실을 안 날이라 하면 수량이 부족하거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 부족한 만큼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 날을 얘기해요.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부족한 만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부족한 만큼을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20번 조심해 주시고요. 21번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재로 채권을 변제해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담보 책임이죠. 갑소유 땅을 을이 샀어요. 근데 이 땅에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땅이 5억이고 저당권자의 채권이 1억입니다. 근데 을이 이걸 인수를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5억을 다 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합니다. 을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을이 안 되겠다. 저당권자가 1억을 갚아요. 이걸 출재액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을이 저당권자에게 1억을 갚고 갑에게 1억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저당권에서는 변제권 및 구상권이죠. 담보 책임으로 가면 합쳐가지고 출재액 상환청권이 됩니다. 이 출재액 상환청권이 뭐냐? 이게 구상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담보 책임은 매수인,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선악을 물문하고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유권을 상실하면 각과의 계약을 해제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담보 책임. 저당권 실행을 위한 담보 책임.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세 가지. 그래서 담보 책임 중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 딱 하나. 저당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1번 틀렸습니다. 악의의 매수인 출재액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저당권을요, 가등기로 바꾸면 돼요. 22번은. 이게 가등기야. 을이 샀어. 근데 나중에 가등기가 실행이 됐어. 그럼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이때 담보책임이 뭐예요? 저당권 실행 담보책임이죠. 저당권 실행, 즉 570조 전부 타인 권리가 아니라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이 됩니다.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아니고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 이건 576조입니다. 몇 조 안 외워도 돼요. 이게 몇 조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아니라 저당권 실행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3번 건축 목적으로 딴 상이. 딴 상이 아니라 산 땅이죠. 건축 목적으로 산 땅이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더라. 이걸 법률적 장애라고 합니다.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고요. 하자의 유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계약 당시죠.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라 판례. 24번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 및 을소유 땅을 매각받았어요. 을소유 땅이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걸 경매를 받았어요. 그럼 일단 저당권을 소멸했죠. 문제가 생겼어요. 경매가 무효예요. 담보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보책임은 매매든 경매든 유효할 때 발생하는 게 담보책임입니다. 매매든 경매든 유효할 때 발생하는 게 담보책임이다.
경매가 무효니까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4번까지 봤죠. 25번 환매.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죠. 자, 각과 의사의 매매를 하고요.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매 등기를 해줘요. 소유권 등기. 그리고 갑이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하여 그 환매권이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그 말은 설령 그리 제3자에게 팔아먹거나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 제3자에게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고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설령 그 후에 제3자가 나타나라도 이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환매권 행사했고요. 따라서 환매 등기 후 제3자 득임자당 이거 소멸하죠. 즉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3자의 제한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7번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하는 거죠. 갑은 2억짜리 A 토지를 을은 1억짜리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이때 보충금을 1억 지급한다. 이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의무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나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교환계약상 의무 이행은 다 한 것입니다.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교환이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기 때문에 26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다만 우리 그 160페이지에 보면 26번에 정답이 X라고 돼 있고 27번 해설이 없고 27번에 있는 해설, 그러니까 27번에 있는 해설이 26번의 해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니죠. 다만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다시 말해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이 지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7번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 미지급과 똑같이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8번 임대차는 목적물 처분행위 아니라 관리행위죠.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할 수 있죠. 28번 틀렸죠.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조, 계약이 성립한 후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게 됩니다. 목적물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대차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각과 의사의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물건을 팔면서 병과 합의 볼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을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2년 남았다. 네가 그대로 승계해라. 병이 오케이. 그러면 설령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참조 내용이죠. 29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자, 요거는 622조 대항력을 말하는 거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안 했어요. 건물도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땅이 팔렸어요. 제3자 병. 그리고 나서 건물 등기했어요. 당연히 병역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을이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을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땅이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나서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을 등기하면 기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622조와 관련된 거고요. 30번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소유권과 함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 자,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이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을은 임차권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을이 병한테 건물도 팔고요. 임차권도 넘겨줬어요. 문제는요. 을이 자신 소유 건물을 팔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그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죠. 그럼 보세요. 30번. 토지 임차인 을로부터 소유권과 임차권을 함께 산 병. 그런데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 동의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무단 양도니까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병이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등기 622조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즉 땅이 만약에 요상에서 팔렸을 때 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지 기존 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걸 주장한 건 아닙니다. 따라 30번 대항할 수 없다가 됩니다. 31번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이 뭐예요? 기간 만료돼야 되죠.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수익을 계속하죠. 임대인의 상당한 게 아니라 이의를 하지 않지요. 그게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이죠. 효과는 전임대차 동일 조건이죠. 다만 635조 해지 통고할 수 있죠. 635조가 뭐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죠.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죠. 물론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죠. 여기서 제3자 제공담보는 그냥 제3자가 보증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임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 이런 뜻이죠. 그건 소멸합니다. 만약에 제3자가 제공한 이 담보가 보증금이라면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줬다. 이거는 소멸하지 않아요. 제3자가 보증을 섰다. 이건 소멸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1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보증금이 포함되는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법정갱신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32번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을 때 제3자의 제공담보로 소멸한다. 이건 당연히 법정갱신에만 적용이 됩니다. 약정갱신에는 적용이 안 돼요. 법정갱신만 규정이 있는 거예요. 639조 2항에서. 당연히 합의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번 임대인의 의무가 뭐가 있죠?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인도 의무. 임대차 계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즉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다만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진 않죠. 기본적 설비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진 않습니다.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다. 다만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억하십니다. 34번 사소한 하자의 경우는 수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형광등 하나 갈아 끼는 경우와 같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하며 그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방해받지 아니할 정도, 이런 걸 사소한 하자라고 하는데요.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35번 이런 현상유지 수선 의무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 원칙 없습니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목적물의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 따위는 없어요. 통상의 임대차에서. 그러나 영한 숙박계약이라든가 병원 입원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 요게 있다. 요렇게 됩니다. 당연하죠. 영화 같은 경우에 화재 방지, 완강기, 병원 같은 경우 사물함에 열쇠, 이런 거 부착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안전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가 됩니다. 통상의 임대차에는 없는데 특수 임대차에는 있다. 36번 임대인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지 임차인의 특별 용도를 위한 유지 의무까지는 없죠.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주방시설까지 유지해줘야 돼요? 아니지. 그런 의무는 당연히 없죠. 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용도,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을 뿐 임차인 특수한 목적을 위한 구조 유지 의무까지는 없죠. 37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하면 지출한 때 단 유익비는 종로가 돼야 되고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용가 되죠. 필요비 유상기간 허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유익비만 돼요. 자, 간판시설. 이거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죠. 유익비 아니죠.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는 유익비 아니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유익비가 됩니다. 임의 규정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포기 특약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39번 임차인이 건물 증축하되 임대인에게 비용 따위를 포기하고 특약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런 거죠. 39번 임차인이 증축을 해요.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해요. 근데 증축을 하면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을 해요. 이렇게 임차인이 증축을 하되 그 증축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을은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게 39분 판례죠. 166페이지를 보세요. 39번 임차인이 해설 보세요. 169페이지. 임차인이 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하되 나중에 비용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비용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도 면제받는 걸로 본다.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례 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증축을 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을 포기하기로. 39번에 옳은 지문이 됩니다. 또 하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 복구한다라는 특약, 원상 복구 약정,
이것도 비용 포기 특약으로 됩니다. 원상 복구 양적도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보고요. 그래서 비용 포기 특약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상 복구 약정과 증축부로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두 가지가 비용 포기 특약이 됩니다. 40번 임차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 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못하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지출 당시 갑에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정해진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3조는요. 비용 지출할 당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 지출 당시. 그러니까 비용 지출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에 기초한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41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고요. 객관적 사용 편익에 제공한 물건이죠. 간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41번 보세요. 임차인 특수목적 부속물이죠. 이거 뭐 간판 같은 거. 간판 같은 건 이미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부속물입니다.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42번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니까 음식점 영업의 편익을 위해서 한 시설물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니까 새로운 임차인도 음식점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 영업 편익을 위해 한 시설물은 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방시설은 부속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객관적 용도에 제공될 수 있죠. 42번이 되죠. 43번은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부속물 청구 아니죠.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돼요. 기존 건물과 물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가는 게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증축부는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켰어요. 그럼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청구 대상이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44번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여 인도했어요.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축했어요. 증축 부분을 갑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어요. 저 아까 뭐라 그랬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하는 거로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부속매축 포기 약정 아니고요. 무효도 아니죠. 비용 상환 초권 포기 약정으로 유효다라고 해야죠. 45번 갑이 을에게 건물 부분을 임대할 때 보증과 임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럼 을에게 불리하지가 않지요. 대신 부속물 따위는 일체 매수 청구하지 않기로. 원래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약정은 무효죠. 왜? 부속 매수권 자체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이 포기 약정은 원칙이 무효죠. 그런데 을에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럼 유효죠. 즉 편면적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그런데 지금 45번은 보증과 임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죠. 따라서 유효죠. 45번 옳은 질문입니다. 46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인정이 되지만 단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뭐 이기상 채무연체 같은 거 있죠. 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매 청구 인정이 안 됩니다. 자, 67 비출 포인트 지상물 매수청권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하면 283조에 따라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47번 지상물 매수권의 행사가 됐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매 대금은 어떻죠? 청구권 행사 당시 목적물의 시가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 비용 플러스 신축 비용 이걸 전부 보상할 의무는 없죠. 철거 비용 및 신축 비용을 전부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매매 대금이 되는 게 아니고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그러니까 요거를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요렇게 바꿔야 되죠. 대법원에 할 때 매매 대금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니까 47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48번 지상물 매수권은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49번 자, 아까 지상물 매수권은 기간을 정했고 그게 만료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635조에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건물 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요. 6달 뒤에 해지가 되죠. 이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죠. 다만 참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연히 매수 청구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경제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든 안 됐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50번의 옳은 지문. 51번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는지 여부는 매수 청구 행사 요건이 아니지요. 다만 임차인 특수용도 사업을 위한 물건 이건 매수 청구가 안 됩니다. 52번 기존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이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신축했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신축했든 받지 않고 신축했든 상관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도 되고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도 된다. 자, 53번 조심하셔야 되죠.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전부 매수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54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죠. 왜?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처분 권한이 있잖아요. 소유권은 없어도 처분 권한이 있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 결국 기존 임차인, 토지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 토지 임차인이 갖고 있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샀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 5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 등기됐어요.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겠죠.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및 그 이후에 새롭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상무효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6번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철거 집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아직 철거하기 전이라면 철거 집행 전이라면 별도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57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처음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형성권이죠. 두 번째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차임증액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58번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증감을 청구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 일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이 있어요. 소급합니다.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에요.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액 또는 감액과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59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이 정당한 원인이 뭘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니까 임차인이 정당하게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건 동시 이행 한명권 따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어. 점유만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사용 수익을 안 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없지요.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지만 사용 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죠. 반면에 60번은 보세요. 갑은 건물 소유 목적 을소유 땅을 빌렸어요. 을소유 땅이고 갑이 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Y 건물. 자, 이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고 갱신을 청구해 거절해서 매수를 청구했어요. 근데 을이 아직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토지 반환 거절, 건물 소유권 이전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고 즉 정당하게 거절하더라도 땅을 사용하는 거죠. 갑은 건물을 빌린 게 아니라 땅을 빌렸고 을이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매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은 해야죠.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61번 목적물이 멸실됐고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불가능하게 됐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러겠죠. 임차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증명해야죠.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죠.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임차인은 못 돌려줍니다. 임대인은 책임지라고 그러겠죠. 임차인은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못하고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 계약은 유효하고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630조는 적법 전대죠.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임대 전대가 있는데 갑이 동의한 경우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게 요거죠. 전차임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적법전대 조문이죠. 즉 갑의 병에 대한 직접 차임 청구가 을의 병에 대한 차임 청구에 우선하게 됩니다. 자, 62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배실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무단양도 무단전대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다만 무단양도 또는 전대계약의 당사자가 부부라면 이건 임대인에게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63 무단양도 했죠. 무단양도 했을 때 보세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고 돼 있어요. 즉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는 건 갑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을과의 계약을. 그럼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에게 이중으로 청구하면 안 되죠.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64번 적법전대예요. 적법전대의 경우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이기상 채무를 연체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즉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적법전대의 경우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 통지했을 때는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는데 다만 을의 이기상 채무 연체를 이루 해지한 경우에는 병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게 됩니다. 6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하겠죠. 판사님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는데요. 안 돌려줍니다. 자, 보증금을 줬는데요. 누가 주장해요? 임차인이 주장.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증명.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6번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 차임에 대한 해지, 목적물 돌려달라, 또 차임을 내놔, 소송을 지게 했을 때 그 소송 비용 뭐죠? 송달료 같은 거, 인지대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보증금은 이런 걸 담보하는 거예요. 저 소송 비용에 변호사 비용은 포함 안 됩니다. 송달료 같은 거, 인지대금 같은 거 말합니다. 그것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67번.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특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과 병이군요. 을과 갑이군요. 자, 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임차권을 팔아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을이 갑을 속였어요. 자, 이때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특약이 있죠. 근데 권리금 특약할 때 속인 거예요. 이때 권리금 특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이죠. 따라서 권리금 특약만 따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특약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됐죠? 네. 계약 강론과 관련된 판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 판례가 남았고 좀 어려워요. 민사특별법 판례는 어려운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